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소개와 간단히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교재 및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올해부터 환경화학하고 환경화학 실험. 이게 원래 환경화학이 2학점이었고요. 그 실험 1학점이었잖아요, 여러분. 올해부터 환경화학 및 실험으로 3학점으로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수질오염 개론도 수질오염 개론 및 실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실험이 없어지게 된 이유는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진 거겠죠. 그리고 기사시험에서도 2020년도부터 이제 2차 실험 실기가 없어졌어요. 2차 그래서 주관식 뭐 필기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했을 때, 이제 실험 수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로 묶이면서, 필요한 실험에 대해서 좀, 축약해서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학기는 중요한 실험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안내에도 썼지만 재수강 학생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학과 그 사무실에 꼭 문의를 해보세요. 실험을 재수강을 하든지 이론을 재수강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였는데 지금 하나로 됐잖아요, 그렇죠? 한번 꼭 알아보십시오. 강의 교재는 환경화학입니다. 동아기술에 나온 거고 여기 내용들이 이제 저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 때는 뭐 항상 다 의무적으로 모든 교과서 샀지만 지금은 제가 PPT로 제작을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보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학습을 하시거나 하길 원하거나 앞으로 환경을 더 전공을 이쪽으로 오랜 동안 하실 분들은 사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오래 봐요, 이 책을. 강의평가는 출석 5%, 과제물 20, 퀴즈 25, 학기만 50%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석. 작년에 여러분? 아마 2학년 수업이니까 1학년 제가 느끼기에 1학년 수업이었던 거? 수리수문공학인가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거의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출석 안 불렀죠. 왜냐면 녹화방송이라 안 불렀어요. 그리고 녹화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녹화라는 거는 뭐 원할 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출석을 체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한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핸드폰으로 출석만 하든지 이렇게 별로 더 스스로 다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출석부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석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녹화 방송이죠, 여러분. 수업을 여러분도 일주일 내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녹화 방송이니까 일주일간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도 출석 체크를 온라인으로 해보질 않아서 동영상 유튜브 올린 거를 이클래스에다 올리고 그거에 체크 기간은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좀 저도 실수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류가 날 땐 제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물, 퀴즈, 학기말. 수리수문 들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방식이. 그리고 수업 관련 질문, 면답 이런 것 기타 등등은 학교에 만약에 오시게 될 일 있으면 자대 513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메일, 네이버 중심으로 주세요. 학교 이메일은 가끔씩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네이버로 주시고 카톡, 문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학번, 이름, 또 학과 꼭 적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몰라요. 제가 그때 바로 답장을 모르는데 답장을 좀만 늦게 하면은 이렇게 꼭 질문을 할 일 있으면 몇몇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름이 한 명도 없는데 전화번호랑 내용만 전화번호 딱 있고 이거 뭐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강의 자료는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일단 다 올려놓을 겁니다.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 내용이 중간중간 뭐 바뀌는 슬라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의 목표. 환경공학 실무 및 연구에 대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고 방향을 이끌어주고 전문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게 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얻게 될 개념을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킨다. 자, 제가 이 그림 웬만한 환경 과목에서 할 때 다 똑같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산업화, 공정고도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등한시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 지금 미세먼지, 대기오염, 토양, 지하수, 기후변화, 기타 등등등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졌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실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환경화학이라는 거는 화학과에서 하는 환경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화학과에서 하는 화학은 일반 화학부터 유기화학, 무기화학 해서 진짜로 케미스트리를 아주 좀 집중해서 심화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환경이라는 학문이 이렇습니다. 화학도 조금 나오고요. 물리도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환경이라는 게. 자, 여러 가지 기초 과학의 학문들이 합해진 응용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화학이라고 하지만 이 화학을 화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하진 않아요.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써먹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환경학과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학문 자체가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아주 기초과학적인 기초 학문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기초 학문이 아니라 수학, 화학, 물리, 통계, 생명공학 여러 가지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어떠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 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어떤 기술을 어느 학문에서 하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 융합학문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 폐수 및 하천 오염, 산업 및 유해 폐기물, 대기오염 및 지구 환경 변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학문 갖다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등이 있네요. 딴딴딴딴.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업이 발전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계속 아주 조금씩 오염이 돼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우리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도 있죠. 또 처리가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게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모니터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환경화학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지구 환경 내 화학, 물질원, 이동, 반응, 영향, 거동,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성, 이거 환경 호르몬, 이런 것까지 좀 두루두루 아주 넓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 인간의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융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조금씩 갖고 와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각각의 책들을 가지고 심학습을 또는 예습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과학적 접근 방법. 우리가 이제는 대학교 2학년이 됐죠, 여러분. 2학년이 됐기 때문에 약간 학문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생각하는 그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검증을 해내는 것이 연구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그게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설정을 하고 실험을 해요. 이론과 법칙들, 모형들을 갖고 모델을 돌리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된 이론들을 적용하게 되죠. 오차가 생기면은 그 오류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런 말도 하죠. 항상 연구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물질을 처리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연구진들이 많은 연구들을 할 텐데요. A라는 오염물질을 99.9999%를 제거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 제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거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99.999%를 제거한 사람이 연구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성공적인 연구를 한 걸까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활용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실패는 과학적 사고를 못하는 게 실패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A라는 오염물질을 처리를 못하더라도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그 실패도 성공의 일환입니다. 성공의 그 범주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과학적 접근 방법을 과학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환경화학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막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자, 정량 분석법의 중요성. 정량 분석. 요 맨 해굴 있네, 정량 분석. 자, 정량 분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성 분석, 정량 분석 그래요. 정성 분석은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있는지, 정량 분석은 성분이 얼마만큼인지 양을 보는 겁니다. 자, 정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성 분석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먼저 이 가운데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가면 뭡니까? 제일 겉에 엔지니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분석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겪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전에는 PM 미세먼지로 볼게요. PM10이라는 걸 했었어요. PM10. 자, 10마이크로짜리. 그죠? 크기가. 자, 근데 지금은 뭘 규제하나요, 여러분? PM2.5를 규제합니다. 근데 이 PM2.5라는 거를 PM2.5가 점점 더 미세먼지가 작아지니까 인간에게 더욱더 유해한 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1.0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0.5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규제하다가 점점 내려가게 될까요? 이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입니다. 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정립이 되고 공정 시험법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어요. 즉, 이 정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요거처럼 보네. 결과 검증의 분석, 그리고 기기 분석, 그리고 물리화학적 분석, 수학적 통계 분석.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합해서 엔지니어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뭔가를 공정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정량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 분석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모든 것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뢰를 얻지 못할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클로로필 A를 측정한 거예요. 클로로필 A를 UV 파장으로 본 겁니다. 자, 흑광도를 본 건데 200부터 400, 600 이어지는 거예요. 650, 700, 750, 800까지 쭉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살짝 꺾이는 물질들이. 자, 이거는 상대적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 상대적인 건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이 파장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파장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성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파장을 흡수하지 않는 물질들은 비교될 수 있죠. 여기 안에 있는 면적을 면적을 적분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고유 파장들을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질을 정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유 파장들은 성분을 나타내겠죠. 아주 고유한 성분, 정성이겠죠. 정성 분석을 통해서 정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크게 지금 현재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진도가 뒤에 나가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써 있네요. 크로마토그래피는 각 물질이 다른 상에 가진 친화력을 이용하여 혼합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총칭해서 말한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좀 나올 건데 아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석회를 통해서 장미에 있는 색을 한번 어떠한 색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던 옛날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물 속에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뭐 했던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이를 넣어놓고 어떤 색감이 있는 물체를 놓으면은 뭐 빨간색은 여기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돼 있고 파란색 올라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색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색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색을 분리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각 물질이 다른 상에 가진 친화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이것도 다시 다 우리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기본 분석법부터 기본 단위, 그리고 이거 아마 여러분들 우리 수리수문에서 아주 기초 단위, 유도 단위, 기본 단위, 유도 단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을 쭉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오늘은 첫 시간이라 그냥 간단히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정보를 나눠드리는 것으로 제가 수업을 간단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수업은 20분씩 이게 끊기거든요. 20분씩 끊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20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수업이 수요일이죠. 그러면 화요일 날 밤이나 수요일 날 수업 전에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시간에 보셔도 되고, 녹화 방송이니까 유튜브에서도 계속 보일 수 있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